자, 121페이지 경매, 공매, 실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관심도 많으시고 또 출제도 반드시 되는 단원입니다. 자, 경매, 공매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경매와 공매에서 경매는 경쟁 매매의 줄임말을 경매라 합니다. 경매가 뭐라고요? 경쟁 매매의 줄임말. 가장 높은 가격으로 먼저 사는 사람에게 팔겠다. 이를 경매라 합니다. 공매는 공개 매각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파트가 경매, 공매인데, 이 공매는 지금 1회 시험으로부터 여러분들 27회 시험이 끝났고, 이제 28회를 대비하는데, 공매는 16회 시험인가부터는 그 전까지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16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럼 16회부터 27회니까 약 10년 동안 안 나왔다, 그죠? 그 10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 시험도 거의 안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 왜 그전에는 나오다가 안 나오는가 하면, 이 16회 때부터 법이 개정되기를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공사가 개입하지 않고 전자사이트, 온비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자사이트로 거래합니다. 개공사가 개입할 일이 없으니까 아마 공매는 출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공매는 볼 필요가 없다. 지금 10년 동안 출제 안 됐는데 굳이 여러분 시험에 나와야 될 이유는 없고, 공매는 시험치기 하루 전쯤에 수업할까 이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공매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경매를 잘해야 됩니다. 경매는 경쟁 매매의 줄임말인데, 이론 강좌에서 경매의 가장 큰 내용이 첫 번째 경매의 그 종류와 특징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론으로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드디어 경매의 종류와 특징하고 나타났고, 경매는 크게 1번 임의경매 제목에 동그라미 합니다. 내려가면 크게 2번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그거 순서를 좀 달리해서 우리는 강제경매부터 먼저 합니다. 자, 강제경매라는 것이 있다. 두 번째는 임의경매가 있다. 근데 여러분 교재에는 지금 없지만 교재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못 찾습니다. 세 번째 재경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신경매가 있다. 그래서 경매의 종류 4가지 제목을 기억해야 됩니다. 강제경매, 임의경매, 그리고 재경매, 신경매가 있습니다. 자, 그 제목과 특징이 중요한 단원인데 1번 강제경매부터 봅시다. 밑에 쭉 내려가시면 개념 찾았습니까?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이렇게 갑니다. 채무명의 동그라미. 이 채무명의를 지금은 집행권은 이렇게 더 잘 부릅니다. 자,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이행적 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일반 재산을 압류한 후 그것을 매각, 경매시켜서 매각대금에서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이다. 그랬습니다. 2번 이 강제경매의 특징, 집행권한이 필요하다. 집행권한에 다시 동그라미 합니다. 채무자의 특정되지 않은 일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로서 인적인 책임이고, 인적 책임을 줬습니다. 예견되지 아니한 경매다 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3번 집행권은 즉 채무명의가 뭐냐 하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급부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청구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밑줄 꺼볼까요? 공적인 문서. 공적인 문서를 뭐라 그런다? 집행권한이란다. 거기에는 확정된 이행 판결, 넘어가면 가집행 선고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이렇게 나가는데, 이 집행권한들을 자세히 보니까 개인이 만드는 거다, 법원에서 나오는 거다. 전부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문들을 집행권한이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강제경매입니다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힘들까봐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봅니다. 강제경매가 딱 들어오면 무조건 따라 붙어야 되는 말이 집행권한에 의한 경매이다. 이거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자, 집행권한 하는 말이 좀 쉽지 않다, 그죠? 그런데 집행권한이 뭐냐 하니까 줄 것이었죠. 돈 받을 수 있는 공적인 문서를 집행권한이다. 그럽니다. 돈 받을 수 있는 공적인 문서를 가지고 하는 경매다. 그러면 돈 받을 수 있는 공적인 문서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니까 지금 쭉 읽었잖아요. 가집행 선고 판결, 이행 판결 이런 것들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판결문 등을 집행권한이라 그럽니다. 자,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1,000만 원 빌려주세요 합니다. 여러분 돈 빌릴 때는 차용한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차용증을 적어주고 돈을 1,000만 원 빌렸는데
이 갑이 돈을 안 갚아줍니다. 여러분들이 돈 받을 사람, 채권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물어봅시다. 돈 빌려줘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때까지 살면서 독하다. 아니 뭐 큰 돈 작은 돈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고 그냥 한 번도 빌려줘 본 적 없다고. 그래 있지. 그래 없다고 하니까 말 안 되지. 뭐 작은 내가 큰 돈이냐 작은 돈 이런 건 안 물었잖아요. 하여튼 돈 빌려줘 본 적은 있다. 그죠? 있는데 다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것도 있죠. 이제 그거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거. 못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뭐 포기했다 이 뜻이구나. 앞에 번. 돈 빌려줘 본 적이 있다 없다? 나 큰 돈인지 작은 돈인지 안 물었잖아. 그냥 빌려줘 본 적이 있냐고. 빌려줘 본 적이 있다. 빌려줘가지고 다 받았다 못 받았다? 다 받았어요. 더 독하다. 와, 돈 빌려주고 다 받았다. 대단하다. 그죠? 제가 이 수업을 할 때마다 앞에 분한테 꼭 물어봤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죠? 돈 빌려줘 본 적 있습니까? 빌려줘 본 적 있다. 한 90%는 빌려줘 본 적 있대요. 다 받았습니까? 하면 거기에 90%는 다 못 받았다가 대다수 답이었어요. 자, 그런데 못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뭐 포기했다 이러면 할 말 없고 지금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돌았잖아요. 지금. 자, 그럼 못 받았다. 그럼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1. 머리를 쥐뜯는다. 뭐 이러면 안 된다 그러잖아. 삽을 들고 간다. 뭐 그러면 안 된다 그러잖아. 지금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소송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빌려준 돈을 갚아라 라고 소송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 그럽니다.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차용증이 있잖아. 그죠?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하면 뭐가 나온다? 판결문이 나오겠죠. 아까 보셨잖아요. 요 판결문을 뭐라고 부른다? 집행권언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 판결문을 가지고 저 갑의 일반적인 재산의 경매를 신청해서 그 물건이 팔리면 돈으로 받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을 딱 보시니까 특징이 나타났죠. 강제경매는 갑이 돈을 안 갚아주니까 지금 경매가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인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저 갑이 일반적인 재산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판결문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일반적인 재산의 경매가 일어나는데 어떤 게 있다고요? 집도 있을 거고 자동차도 있을 거고 뭐 텔레비, 냉장고, 선풍기 이런 게 일반적인 재산이잖아요. 비행기는 없을 거고 그죠? 그런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딱지 붙이고 울며 불며 매달리고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드라마에. 그게 강제경매의 모양입니다. 그게. 세 번째, 이렇게 판결문을 이 사람이 받아서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예견되지 않은 경매다 라는 특징이 나타나더라고요. 예견되지 않은 경매라는 말은 저 사람이 판결문을 가지고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입니다. 그럼 자, 지금 소송까지 해서 판결문 받았는데 지금 왜 바로 안 갈까요? 왜 바로 안 간다? 가봤자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산이 만들어지면 가겠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딱 보시면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따라 붙어야 되지 저걸 막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고요.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인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그 사람은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일어나고 자기가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이다. 그래서 예견되지 않은 경매. 우리가 개인들이 빌려주고 빌려받은 돈을 일반 채권이라고 합니다. 개인들이 빌려주고 받은 돈은 일반 채권인데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쥐고 있다가 이제 저 사람이 재산이 만들어지면 나는 이제 경매할 거야 하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5, 6년 좀 지나버리면 이제 상처도 좀 잊어버리고 아이고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 이제 서서히 상처는 이렇게 따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끝까지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9년 8개월 지났다. 이제 몇 달 지나면 10년 지나잖아. 그죠? 그러면 판결문 가지고 법원에 딱 가면 그 자식 도장을 탁 찍어줘요. 찍어주면 10년 동안 또 연장돼요. 그러니까 받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소멸시효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일어나는 게 강제경매라면 임의경매가 뭘까요? 교재로 올라가서 121페이지 상단에 1번에 1 저당권, 질권, 유치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 담보 물건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해서 실행되는 경매이다. 자, 담보 물건에 줄 딱 꺼놓고 2번 특징, 채무 명의를 요하지 않고 특정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서 물적인 책임이고 물적 책임에 밑줄 예견이 된 경매이고 강제 경매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만 지나가면 잘 모르실까봐 다시 이렇게 잡습니다. 임의경매는 지금 뭐라 그랬다?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다. 이랬습니다.
자, 담보권을 실행한다 할 때 담보권이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게 담보권이잖아요. 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세권을 설정하고 등등 등기되어 있는 권리를 실행합니다. 그 등기된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담보권을 실행한다 그래요. 이해 안 될까봐 현실적으로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똑같습니다. 그림이 갑이 을에게 돈을 1,000만 원 빌려주세요 합니다. 자, 그러면 을은 여러분과 같은 개인이어도 되지만 당연히 되지만 우리끼리 이해하기 좋게 국민은행이다 그럽시다. 자, 그럼 갑이 국민은행에 가서 1,000만 원을 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면서 아까와 같이 차용증 적어줄게. 그러면 국민은행이 어디 아프십니까? 이런 묻습니다. 국민은행에 차용증 적어주고 1,000만 원 못 빌리죠. 아프십니까? 하니까 갑이 놀라가지고 그럼 차용증에다가 코팅 해올까요? 하며 봐요. 119 실려가요. 코팅해줘 장미 2송이 붙여도 안 돼요. 국민은행이 뭐를 요구할까요? 담보를 제공해라 이런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갑이 아파트가 있다고 치고 아파트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1,000만 원 빌립니다. 자, 그런데 아까와 같이 이 갑이 돈을 안 갚아주더라. 그러면 돈 받을 사람 국민은행이 요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팔리면 돈으로 받아가는 절차. 자, 그러니까 특징이 나타나는데 1번 여기는 인적인 책임이면 요 그림을 딱 보니까 요거는 무엇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다. 물적 책임이라는 말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는 일반적인 재산. 저 갑의 일반적인 재산이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텔레비, 냉장고, 선풍기 뭐 이런 거라 그랬잖아. 그죠? 일반적인 재산이면 요거는 특정한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일어납니다. 특정 재산에 의한 경매이다. 세 번째, 여기는 예견되지 않은 경매. 자기가 경매하러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이랐다면 이 임의경매는 저당권을 설정할 때부터 네가 돈 안 갚으면 경매하겠다는 게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 예견이 된 경매이다. 하고 이제 특징이 나타나더라고요. 자, 이 특징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막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특징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개념을 익혀나갑니다. 실전 경매가 아닌 이론 경매에 있어서는 이 단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자, 잘 따라오시는지 확인합시다. 특정한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일어나고 예견이 된 경매를 뭐라 할까요? 그래, 임의경매. 다시 일반적인 재산이고 예견되지 않은 경매를 뭐라 할까요? 강제경매. 그래 따라 붙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도 나온 바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다. X.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이다. 지금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제목을 딱 잡아야 된다고. 제목부터. 그죠? 그렇게 해서 경매의 종류와 특징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1번, 2번의 내용을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나는 경매로 땅을 하나 사고 싶다. 라고 경매라는 말을 할 때는 강제경매다, 임의경매다. 지금 이 단어를 이해했다면 거의 다가 임의경매입니다. 담보권을 실행해서 일어나는 경매가 90%입니다. 90%. 한 10% 정도가 강제경매입니다. 그래서 경매라 하면 자동으로 무슨 경매다? 임의경매입니다. 담보권을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강제경매는 약 10% 정도밖에 없는데 강제경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된다고. 소송. 그죠? 그러니까 등기가 안 돼 있는 권리가 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등기가 안 돼 있는 권리니까 소송으로 가는데 오늘 이거 수업했잖아요. 주택임대차에서 확정일자를 딱 찍으면 전세권 설정 등기와 효력은 같으면서 절차도 간단하고 경비도 안 들고 아주 좋습니다. 아까 수업했잖아. 그죠? 아까는 확정일자 파트니까 그걸 강조했고 그런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집주인 싫어한다 그랬죠. 싫어하고 경비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롭지만 만약에 그 집주인이 돈을 안 내주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으면 바로 실행해 버린다고. 그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잖아 봐요. 그러니까 건물주인은 내 집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들어오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고. 주인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는 확정일자를 강조하려고 확정일자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확정일자를 찍어놨는데 건물주인이 집 돈 보증금을 안 내주더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소송해야 돼. 그때 소송을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그러겠죠. 소송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전세 계약서 있잖아. 그죠?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해서 뭐가 나온다? 판결문이 나오겠지. 그럼 판결문 가지고 그 집주인의 일반적인 재산에가 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등기되어 있지 않는 권리를 진행하는 것을 강제경매라고 해요.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확정일자를 찍을 때는 간단하고 좋았는데 돈을 안 내주면 소송을 해야 돼. 소송이라는 것은 1심, 2심, 3심 이런 게 준비되는 거 아시죠? 시간과 경비와 노력이 많이 투자된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그죠? 근데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 그러면 좀 경비는 더 가고 절차가 까다롭더라도 돈 안 내주면 바로 집행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해결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세상살이는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는 확정일자를 강조하려고 확정일자 쪽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 그래서 세상에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참 세상은 공평하다 이런 느낌도 한번 가져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그죠? 정자도 좋고 물도 좋은 곳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정자가 좋다 이 말은 경치가 좋은데 경치가 좋으면 또 물이 없어. 그죠? 근데 또 물이 좋으면 또 뭐 모기가 벌벌벌 끓어요. 그래서 정자도 좋고 물도 좋고 이런 건 없다. 그죠? 세상살이는 장단점이 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인물이 아주 이쁘면 그죠? 머리가 어리하거나 그죠? 또 뭐 머리는 좀 어리하지만 인물이 좋거나 뭐 하여튼 이제 골고루 다 이래 조물주가 다 이래 장단점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서울대학도 들어갔는 게 재벌이면서 또 탤런트도 하면서 막 이런 게 가끔씩 나오잖아. 그죠? 참 신경이 살짝 좀 나기는 나는데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대도 가면서 재벌이면서 거기다가 또 그죠? 또 뭐 인물도 잘났고 뭐 이런데 개인적으로는 수명은 좀 안 짧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야 뭐 세상이 공평하다는 거잖아 지금 그죠? 모든 절차나 제재들은 일방적으로 좋고 나쁜 것만은 없습니다. 항상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 우선 경매 거의 다가 90%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임의 경매입니다. 자, 이번에는 재경매는 뭘까요? 하니까 재경매는 대금이 미납되면 일어납니다. 대금이 미납되었다? 이 말은 이겠죠. 자, 항상 경매라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럼 이 물건이 경매 나왔다. 경매 나오면 감정평가사가 감정가는 1억입니다 라고 감정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억 이상 적어내는 사람한테 팔겠다. 이게 경매거든요. 그래서 감정가 1억을 다른 말로는 최저가다 그렇게 불러요. 그럼 최저가 1억이니까 1억 이상 사는 사람한테 팔겠다. 이게 경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물건이 경매 나왔는데 딱 보니까 물건이 마음에 들었어. 그 물건이 마음에 들면 나 요거 3억에 사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3억에 사고 싶다를 매수 신청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3억에 사고 싶다 할 때는 말로만 한다. 보증금 내야 된다. 당연히 보증금 내야 되지. 만약에 보증금이 없으면 나 100억에 살게 하고 집에 가버리면 어떡할 건데 지금. 그죠? 그러니까 3억에 사겠다라는 보증을 걸어야 돼. 보증이 얼마일까요? 최저가의 10% 이렇게 해야 돼. 그냥 10%에 보면 3천만 원 돼버리잖아요 이게. 그죠? 최저 가격의 10%. 최저 가격이 얼마죠? 1억이니까 10%면 1,000만 원을 내고 이제 경매를 진행한 거예요. 근데 내가 드디어 낙찰 받았어요. 그럼 이 3억에 1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뭐라 부른다? 최고가 신고자가 되었다고. 내가 가장 비싼 가격으로 사겠다. 그럼 낙찰됐잖아. 그죠? 낙찰됐으면 나머지 대금을 이제 2억 9천을 내야 되잖아요. 다 나머지 대금을 내라고 한 달의 시간을 주는데 한 달을 기다려줬는데 마지막까지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냈을까요? 뭐 내기 싫어서 돈이 없어서 마음이 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사연이 있었겠지. 그래서 돈을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경매해야 돼. 다시 하는 경매를 뭐라 그런다? 재경매라고. 대금이 미납되면. 자, 그럼 대금이 미납돼서 다시 경매가 일어나면 특징이 보증금이 20%로 탁 올라갑니다. 원래 보증금은 얼마였다? 10%라 그랬잖아요. 왜 20% 올라가는가 하면 판사가 열받습니다. 자, 이 물건 경매하겠다고 벌써 날짜 지정 공고 통지하는데 한 달 갔죠. 낙찰되었어. 그래서 이제 네가 대금을 납부해라 라고 한 달을 기다려줬는데 한 달 만에 또 안 냈어. 그럼 2달 갔죠. 다시 이 물건을 경매합니다 라고 지정하고 공고하려 하면 또 한 달 가요. 서너 달을 그냥 허송세월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열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낙찰이 됐으면 끝났을 사건을 네가 되는 바람에 다시 또 서너 달이 막 흘러갔잖아요. 이 서너 달이 흘러가면 물건은 다 쓰고요. 벌써 경매 물건. 물건도 썩죠. 이자라든지 이런 부담도 커지잖아. 그죠? 그래서 판사가 열받으니까 재경매가 일어나면 이제는 보증금이 20%로 탁 올립니다. 보증금이 많이 들어오면 쉽게 뭐한다? 포기하지 못하게 하겠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재경매가 일어나면 대금이 미납된 것이다. 대금이 미납되면 특징이 뭐다? 보증금이 20%로 탁 올라갑니다. 보증금이 많이 들어오면 쉽게 포기를 못하게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럼 이런 수를 들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떤 경매 물건을 만났는데 거기는 재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게 딱 들어오면 뭐가 들어와야 된다? 아, 이거 대금이 미납됐구나. 그 다음 보증금은 몇 프로로 간다? 20%구나. 이렇게 딱 연결해야 되고 하나 더 연결하기를 아, 문제가 있는 물건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뭔가 저 사람은 1,000만 원까지 넣어놓고 포기할 때는 1,000만 원을 포기하고 재경매할 때는 뭔가 사연이 생긴 거예요. 저게 아 문제 있구나 이렇게 딱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재경매하면 대금이 미납됐다. 보증금이 몇 프로? 20%인데 이거 문제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딱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재경매 비교적 자주 나옵니다. 경매 실전에 나가보면. 자, 그 다음에 신경매가 있습니다. 신경매는 첫째, 유찰이 되면 하는 것을 신경매라 합니다. 또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신경매가 일어납니다. 자, 유찰이 되면 이랬습니다. 유찰은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이 물건이 경매 나왔습니다. 자, 경매 나왔으면 1억 이상 적어내는 사람한테 팔겠다 하고 출발을 했는데 아무도 안 적어냅니다. 왜 안 적어낼까요? 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유찰되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럼 비싸서 유찰이 됐으니까 반드시 DC를 합니다. 가격을. 통상 20에서 30%를 DC하는데 어떤 법원에 따라서 법원 법정에 만약에 경매 법정에 경매 물건이 많이 들어와 있다. 많이 들어와 있으면 빨리빨리 소화시켜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30% 툭툭 떨어져요. 그래야 빨리빨리 소화가 되니까. 근데 경매 물건이 별로 안 들어왔다. 그러면 20%씩 쫀쫀하게 떨어져요. 또 어떤 법원은 머리도 좋아야 돼. 첫 번째는 30%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15%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법원에서 결정하니까 여러분이 몇 프로냐는 알 필요 없고 유찰이 되면 비쌌어. 유찰이 됐으니까 반드시 DC를 한다. 이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유찰이 되니까 20% DC했다고 치고 2천만 원 빼고 얼마부터 가겠다? 8천만 원부터 하겠다. 이런 경매를 뭐라 부른다? 신경매. 그래 이야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신경매는 뭐다? 유찰이 되면 일어나는 건데 특징이 뭐다? DC를 한다. DC란 말은 가격을 깎아준다 이 말이에요. 저감한다 그럽니다. 가격을 깎아주는 특징이 있다. 한 번 더 할까요? 자, 8천만 원까지 내려왔는데도 아무도 적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아직도 비싸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2회 유찰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가 들어간다? DC가 들어간다고. 그럼 통상 20%라고 보고 28이 16, 1,600만 원 빼고 6,400부터 가겠다. 이런 경매를 뭐라 그런다? 신경매 이렇게 한다고요. 신경매의 특징이 뭐다? DC를 한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불허가 처분받으면 신경매가 일어나요. 불허가라는 말은 이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 물건이 경매가 났는데 이게 농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농지법, 공법 등에서도 공부하시겠지만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는 누구만이 살 수 있다고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그죠?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농사를 짓는다는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표시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그래요. 그걸 농취증 이렇게 불러요. 근데 사실은 그죠? 그렇게 이론은 그렇고 실전에서는 내가 저 농지를 하나 사고 싶다. 농사를 짓고 싶어서 사겠다. 사놨다가 땅값 오르면 되팔려고 사겠다. 되팔려고 사는 사람이 사실상 더 많겠죠. 그렇지만 그렇기나 말기나 나는 농사를 짓는다는 표시를 해야만 이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농지가 있는 시, 구, 업, 면장에 가가지고 나는 농사를 짓겠소. 농지 취득 증명을 주세요 하면 거기서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와야 돼. 그걸 농업경영계획서 이런 말을 여러분 배웁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시구 업면에서 자세히 읽어보고 이 사람은 농사질 의지가 있구나. 그러면 농취증을 발급해줘요. 그 농취증이 뭐다? 농사를 짓는다는 증명서예요. 근데 농업경영계획서를 적어낼 때는 난 이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추를 몇 포기를 심고 노동력은 옆에 동네 할마시들을 일당 얼마에 구입해서 물은 어떻게 당겨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탁 보더라도 진짜 이 농사질 의지가 있구나. 그래야 농취증을 내줘요. 그래서 농취증을 발급받으면 이제 내가 이 땅을 소유할 수 있잖아. 그죠? 소유하고 난 뒤부터는 농사를 대충 지어도 된다. 잘 지어야 된다. 대충 지어도 돼. 내 농사 내가 조졌다는데 남들 아무도 욕 안 해요. 고추 5포기 심기로 했는데 물이 없어서 다 말라 죽었네. 이래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스토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는 쫀쫀하게 아주 세밀하게 적어내야 돼요. 만약 거기서 농지증 발급 못하겠다 이래 돼버리면 농지를 경매로 털커덕 낙찰 받았는데 농지증을 일주일 만에 못 갖다 내면 뭐 나온다? 불허가 받아요. 불허가 받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 경매해야 돼. 보증금은 날아가고 몰수당하고. 그러니까 불허가라는 개념의 의미를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럼 불허가 되면 다시 하는 경매가 뭐다? 신경매다. 요거는 특징이 뭐다? DC가 없이 처음부터 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익히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만 가지고도 한 문제거리 딱 나오죠.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신경매가 일어나면 항상 저감하는 DC를 한다. XX 신경매도 유찰이 되면 DC 하지만 불허가 받으면 DC 없이 처음부터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이론 경매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원입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들을 때는 여러분 잘 듣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지상에 흘러가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한번 보십시오. 대금이 미납이 되어 다시 새로 해야 되는 경매를 신경매를 한다. XX 대금이 미납되면 재경매예요. 근데 그게 시험지상에서 흘러갈 때는 막 맞는 것이 보인다니까. 다시 새로 하는 경매를 신경매를 한다. 막 이래 나온다니까. 그죠? 다시 유찰이 될 때마다 다시 하는 경매를 재경매를 한다. X에 유찰되면 신경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제자가 막 보인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들을 때는 서로 이렇게 보이는데 시험지상에서 흘러가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지 말아라고 아주 강하게 수업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신경매를 딱 잡으면 대금 미납이 재경매니까 똑같은 물건이잖아. 그죠? 똑같은 물건이 계속 경매가 일어나는 걸 뭐라 그런다? 신경매예요. DC 하면서. 그러니까 남자가 그죠? 처음 장가갈 때는 신랑 입장 그래요. 그 남자가 두 번 장가가면 헐랑이나 재랑이 된다. 그래도 신랑이다. 그래도 신랑이에요. 그 물건이 계속 장가가도 신랑이에요. 신랑. 그러니까 이거 신경매다. 그래 좀 연결해봐요. 그러면 대금 미납은 재경매다. 그래 안 되겠나요? 진짜예요. 남자 처음 갈 때는 신랑 입장. 그런데 그 남자가 두 번 장가가면 헐랑, 재랑 이런 말 안 해요. 역시 신랑 입장 하고 짝짝짝 그러다가요. 세 번 장가가도 신랑 입장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 계속 경매 일어나는 것보다 신경매. 제발 그래라도 좀 잡아요. 그래 잡아놓으면 대금 미납은 재경매. 그렇게 연결 안 하겠나. 그죠? 크게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이 경매의 종류와 그 특징을 알았습니다.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122페이지. 이제 특징을 알았으니까 2번. 경락을 받을 위할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 정보를 입수해야 된다. 어느 물건이 경매에 나오는지 알아야 되겠죠. 정보 입수 어떻게 할까요? 정보 입수 법원 게시판에 해놓습니다. 근데 법원 게시판을 여러분 매일 가서 본다는 거 안 쉽죠? 그래서 일간신문에도 가끔씩 공고문 나옵니다. 경매. 또는 그거보다 더 잘 알고 싶은 사람은 법원 앞에 가보면 이제 이런 경매 정보지를 이제 돈 받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6개월치에 등록하면 매번 경매가 일어나는 이제 물건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정보를 입수한다. 자, 정보를 입수하면 두 번째 물건을 분석해야 됩니다. 물건을 어떻게 분석합니까? 내가 아파트를 하나 경매받고 싶다. 그럼 그 정보를 보니까 여러 동네에서 아파트가 나오면 직접 현장에 가봐야 돼. 가가지고 진짜 아파트가 괜찮은지, 대항력 있는 세입자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물건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3번 권리 분석입니다. 다시 별표 탁 찍어놓고 자, 그러면 이제 물건도 분석되고 정보도 알았으면 이제 이 권리를 분석해야만 경매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매 수업은 권리 분석까지를 강조할 건데 자, 권리 분석이 무엇입니까 하면 시험에서 그 다음 자주 나오는 것이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이 뭘까요? 하니까 우리 교재는 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주의 하는 거 보이십니까? 인수주의의 동그라미 쭉 내려가시면 말소주의라는 게 보입니다. 말소라는 말을 소멸 이렇게 해놨죠. 없어진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 우리말로는 삭제 이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 표를 보니까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삭제되는 권리, 삭제주의와 인수하는 권리, 인수주의를 찾아가는 것을 권리 분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표를 보니까 두 가지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권리 분석을 설명하려고 제가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림을 제 마음대로 그리니까 여러분 따라 그리지 말고 이해만 합니다. 자, 이 물건이 경매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물건을 딱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들었어. 그럼 내가 이걸 1억에 경매 받을 거야 라고 계획을 딱 잡았다면 아까 정보도 입수하고 물건도 분석했죠.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된다? 권리를 분석하는데 권리 분석이라는 게 이 물건을 딱 보니까 국민은행에 저당권이 5천만 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공고에 또 저당권이 5천만 원 설정되어 있고 제 마음대로 적습니다. 유치권이라는 권리도 있는데 뭐 5천만 원이 돼 있고 4번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있고 뭐 보증금이 5천이라 합시다. 5번 뭐 전세권 설정 등기도 돼 있네. 등기가 돼 있는데 얼마? 5천만 원이라고 쳤습니다. 제 마음대로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경매에 넣어가지고 내가 낙찰을 받으려고 보니까 권리들이 여러 개 붙어 있어. 자, 그럼 이런 권리들이 내가 1억에 낙찰을 받고 나면 없어지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지는 것을 뭐라 그런다? 삭제주의다 그런다고. 자, 없어진다라는 말은 경매받은 나로 하여금 부담이 된다, 부담이 안 된다. 부담이 안 되잖아. 삭제되니까 없어진다니까 권리가. 그죠? 그래서 삭제주의를 뭐라고 부른다? 안전한 권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 물건을 1억에 낙찰을 받고도 이거를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럼 인수하라는 말은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돈이 더 들어가니까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위험한 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안전한 권리와 위험한 권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을 뭐라 부른다? 권리 분석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도 이제 경매의 종류를 알았다면 물건을 받으러 가기 전에 뭐부터 하고 가야 된다? 권리부터 분석해서 뭐는 안전한지, 뭐는 위험한지를 확인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들어옵니다. 다음 5가지 물건 중에서 왜 5가지죠? 우리가 오지선다행이잖아. 그래서 5가지입니다. 다음 5가지 물건 중에서 안전한 것을 고르시오. 그럼 뭐를 찾아야 된다? 삭제주의를 찾아라. 지금 그 말이에요. 다음 5가지 물건 중에서 위험한 것을 찾으시오. 하면 뭐를 찾아라? 인수주의를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고 위험한 것을 찾아가는 것을 권리 분석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경매받을 때 뭐는 안전하고 뭐는 위험한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지. 그래서 중요한 단원이에요. 자, 그러면 삭제되는 것들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안전한 권리, 건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리고 담보 가등기는 항상 삭제됩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항상 안전한 권리다 그러는 거예요. 몇 개 안 되죠?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인수되는 권리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빨간 걸로 적읍시다. 유치권 인수됩니다. 법정지상권,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항상 인수되는 권리. 항상 인수되는 권리니까 이거 뭐라 그런다? 위험한 권리다. 그래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항상 인수합니다. 자, 이제 시험 치는 날까지 이제 아직 1년 남았으니까 서서히 암기해 나가야 될 단원인데, 자, 지금은 오늘은 뭐 첫 번째 보고 암기를 다 못할 거니까 보시면서 권리 분석합시다. 자, 1번 저당권, 삭제, 인수. 그렇지. 저당권은 무조건 삭제되잖아요. 삭제. 안전한 권리. 2번 저당권은요. 무조건 삭제. 이렇게 권리를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삭제를 시킨다 그러니까 지우개로 확 지우거나 화이트로 지운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1억이라는 대금에서 배당해주면서 삭제, 배당하면서 삭제입니다. 근데 돈은 지금 얼마 있다? 1억 있는데 두 사람 배당해주면 돈은 끝났죠. 돈은 끝나면 나머지들은 그냥 삭제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경매에 있어서는 권리의 순서가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뒤편에 있으면 돈 다 꽝 되고 난 뒤에 내려오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배당하면서 삭제, 배당하면서 삭제입니다. 3번 유치권, 삭제, 인수. 유치권은 위험한 권리예요. 무조건 인수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수. 그럼 4번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기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좀 놔두고. 전세권 등기 5천만 있다 그랬죠. 전세권은 삭제, 인수. 여기 전세권이 없죠. 그러니까 좀 놔두고. 자, 그러니까 권리를 분석하고 나면 항상 다 정리가 되면 다행인데 남는 권리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고등기, 환매등기, 가처분, 가압류,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다 들어오더라도 이 한마디에 싹 다 정리됩니다. 뭐라고?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서면 인수. 이 한마디에 나머지 권리들이 싹 다 정리되는데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서면 인수. 그랬으니까 이 말을 10번만 읽으면 저절로 나오는 말이 뒤서면 삭제. 그 말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러면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고 뒤에 있으면 삭제다. 그랬으니까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권리 중에서 선순위 담보 물건이 몇 번 무슨 권리일까요? 1번 저당권이 선순위 담보 물건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보다 앞에 있는 거 있다 없다? 없잖아. 그건 인수할 거 없고 이거보다 뒤에 있는 것들이 있죠. 자, 4번 대항력 있는 임차인 앞섰다 뒤섰다. 그리고 뒤에 쓰니까 못 된다? 삭제한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5번 전세권 뒤쓰면 무조건 삭제예요. 제가 안 적어서 그렇지 뭘 적어놨더라도 전부 다 뭐 들어간다? 삭제예요. 선순위 담보물건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 이 한마디에 그 모든 권리들을 싹 다 정리했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남았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아, 요거는 최선순위다. 그럼 제일 앞에 있는 전세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놈은 아주 독특하게도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받고 삭제가 되는데 배당 요구를 요건 안 하면 인수되는 권리예요. 아, 그래서 이건 아주 독특한 놈이 한 놈이 딱 있어. 자기 마음대로 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최선순위 전세권자를 일명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꽃놀이패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꽃놀이패 이런 것들은 바둑 용어입니다. 바둑을 뚫 때 두 사람이 바둑 두잖아. 그죠? 내가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다. 그럼 상대방은 반 죽습니다. 나는 뭐 놀아가면서 바둑 뜨는 거예요. 꽃놀이패 안 들어봤나요? 바둑 용어도 있고 요즘 TV 프로그램에도 뭐 꽃놀이패라는 게 있다던데 저는 TV를 안 봐가지고 그 말을 지금 못 맞추겠는데 고수톱 칠 때도 꽃놀이패 있어요. 고수톱 칠 때도 내가 패를 아주 최고를 가지고 있다. 그럼 돈 딸 확률이 확실히 있으면 나는 꽃놀이패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꽃놀이패라는 말은 나는 꽃놀이를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손해볼 일이 없는 패를 최선순위 전세권자라 그럽니다. 왜 꽃놀이인가 한번 봐요. 자,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는 말은 제일 앞에 있는 전세권이잖아. 그죠? 여기에는 그런 게 있다 없다? 없잖아. 1번 저당권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그걸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1번에 전세권이 있다고 치자고요. 5천만 원. 그 다음 나머지는 번호 싹 바꿔야 되죠. 분필로 적는 점의 좋은 점. 2, 3, 4, 5, 6번. 만약에 필기하는 사람 가슴 먹먹해졌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필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자, 지금 권리가 몇 번? 1번부터 6번까지 권리 중에서 선순위 담보물건이 몇 번 무슨 권리다? 앞에 있는 담보물건. 2번 국민은행 저당권이 선순위 담보물건이잖아요. 이거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 그랬으니까 최선순위 전세권은 성질상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배당 요구 안 하면 저절로 뭐 하는 거다? 인수되는 거예요. 원래 자기 성질은 인수예요. 근데 이자가 나는 경매 꽃놀이 갈라는데 집이 경매 넘어간다네. 아이고 골치 아프다. 배당해 주시오. 하면 배당부터 제일 먼저 받고 삭제돼 버려요.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손해 볼 일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꽃놀이패다 이렇게 예를 든다고요. 한번 봐요. 1번 전세권자가 꽃놀이를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넘어간다네. 그래 막 경매 하기나 말기나 나는 꽃놀이 가버렸어. 그럼 다 갔다 오니까 경매 끝났다네. 끝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찰 받은 사람이 인수해야 돼요. 5천만 원을. 그죠? 그러니까 자기 손해볼 일 없고 꽃놀이 가려고 그러니까 경매한다네. 나 머리 아프다. 나 배당해 주시오. 하면 제일 먼저 돈 받고 그냥 꽃놀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손해볼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일명 뭐라 부른다? 꽃놀이패다.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다음 중 꽃놀이패를 찾으세요. 이런 거 나온다. 에이, 그런 건 안 나와요. 경매에서 아, 꽃놀이패라는 게 있구나.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거. 그러면서 이걸 시험에 한 서너 번을 거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에 관계없이 항상 인수되는 권리이다. OX, XX 배당 요구에 관계없이 항상 인수되는 게 아니고 배당 요구하면 배당받고 삭제 안 하면 인수되는 권리다. 한 서너 번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꽃놀이패, 자기 마음대로 손해보지 않는 패가 하나 있구나. 그죠? 그렇게 익혀놓으셔야 돼요. 이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1번에 확정자를 찍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제일 앞에 확정자 딱 찍어놨다. 그럼 뒤에 어떤 권리보다도 제일 먼저 받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확정자 찍어놔도 되고 뭐 해도 된다. 전세권 설정 등기해도 되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확정자가 아까 후순위에 항상 우선하는 권리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받고 삭제되고 요구 안 하면 인수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인수되는 권리가 위험하다고 빨간 표로 적었잖아요. 요거는 잘 외우고 앞으로 수업할 때도 보면 근데 여기도 인수하는 놈이 있다는 걸 잘 놓치는 사람이 많아요. 요것도 위험하다는 것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한 것이 이제 권리 분석입니다. 근데 이 권리 분석을 여러분 다 아주 쉽게 전달하고 있지만 권리 분석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경매 수업을 하려면 저도 경매 수업 공부해야 되겠죠. 경매 공부만 한 게 아니고 경매하는 강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중에서 제일 핵심이 권리 분석인데 좀 알아듣는다는 내가 들어도 저렇게 어려운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하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권리 분석을 제일 잘한 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하면 자랑인지도 몰라 지금. 뭐 알아야 자랑인 줄도 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리 분석 잘해 놓은 표다 지금 이렇게 자랑했어요. 지금은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알아야 뭐 자랑인지 뭔지 알지. 근데 이걸 이제 언제 아시는가 하면 이제 모의고사 특강 뭐 이런 이제 문제를 만나겠죠. 문제풀이 과정에서
권리 분석은 100% 시험에 나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이론을 하고 다시 그 문제를 풀어보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그때 알아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한 거예요. 권리 분석은 이 정도는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해놓은 권리 분석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죠? 이제 오늘 경매 첫 수업이라고 보고 뭐 경매 뭐 선수도 계시겠지만 경매 초보 입장에서 이런 것도 익히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인수주의는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인수주의가 있으면 경매를 받지 마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자, 우리끼리 이 아파트가 시세 2억짜리 아파트라고 칩시다. 자, 시세 2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1억에 낙찰을 받았다.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잘 받았지. 2억짜리를 경매로 1억 받았으면 잘 받은 거잖아요. 잘 받았는데 내가 권리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뒤늦게 뭐가 발견되었다? 유치권이 발견되는데 유치권이 3억이 붙어 있다. 자, 이래 되면 이제 가슴 먹먹합니다. 유치권은 무슨 권리라 그랬죠? 위험한 권리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시세 2억짜리를 1억에 낙찰 받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유치권을 3억을 인수를 해라. 그럼 나 얼마 주고 사야 된다? 4억에 사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시세 2억짜리 아파트를 4억에 만약에 경매 받았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요? 바보다 이런 표준말 쓸 때가 아니죠. 조졌다 막 이래 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날 샜죠 완전히. 시세 2억짜리를 경매로 4억에 받아봤다.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라도 내가 1억에 낙찰을 받기 위해서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냈다면 1,000만 원을 포기하겠다. 3억을 인수하겠다. 1,000만 원을 포기하는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아까 보셨죠. 낙찰되고도 마지막에 대금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런 끈끈으로. 그래서 보증금이 안 들어오면 낙찰돼서 보증금 안 들어오면 다시 뭐 한다? 재경매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금을 안 내는 자 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경매 일어나면 뭔가 문제 있다 이런 말을 아까 들으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자, 다시. 지금 내가 1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잘 받았잖아. 2억짜리를. 그런데 뒤늦게 유치권이 발견이 되는데 유치권이 300만 원이 붙어 있다. 자, 그럼 이거 인수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 인수해도 된다 안 된다? 되지. 1억 300에 사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고 사지 마라 소리는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권리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경매 이론 수업을 처음 듣고 나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니까 뭐 상계동에 있는 상가 30억짜리가 지금 이제 7억대까지 내려왔다라는 자료가 정보가 있으면 경매 초보자들은 30억대가 7억까지 내려왔다. 이야, 이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좋은가 하면 이건 초보자예요, 초보자. 경매 선수들은 아, 뭔가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으니까 저게 7억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럼 경매 초보자들은 절대로 그런 문제 있는 물건에 접근하면 안 돼요. 초보자들은 못 이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수들은 그런 물건만 따라다녀요. 왜 그러면 위험이 높은 곳에 모두 생긴다? 이익도 커지는 거예요. 위험이 없는 곳에는 수익도 별로 없어. 그래서 경매 물건 중에서 제일 위험 없는 게 뭐다? 아파트예요. 원룸 이런 거.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유치권, 법정자금, 분묘기지권에는 위험한 권리들은 아파트 원룸에 안 붙어요. 이건 좀 토지에 붙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는 물건부터 초보자들은 제일 먼저 경매로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별로 위험하지 않으니까 수익도 크게 없어. 여러분 아파트나 빌라 이런 건 받아봤자 실수요자 같으면 세금 정도 아끼는 거지 큰 뭐 돈은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경매라는 물건은 그런 모습인데 위험한 물건에 수익이 많다라는 말은 이런 말 아니겠어요? 지금 30억짜리 상가가 유치권이 15억이 붙어 있다. 그러면 최소한 이건 15억 밑으로 내려와야 이걸 사도 이제 기준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속 유찰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찰돼가지고 이제 뭐 7억대까지 지금 내려왔는 모양인데 어떤 분이 경매 선수가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유치권이 15억이라고 신고가 돌아있지만 자기가 보니까 유치권이 가짜야. 또는 이거는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는 거다. 라는 자신만 있으면 그걸 얼마에 받는다? 10억에 받아도 덕이잖아. 그죠? 남들은 지금 10억까지 뭐 아무도 안 돌아요. 이게 7억까지 내려와야지 뭐 시작할 판인데 나는 10억에 받아도 수익이 얼마짜리? 30억짜리 상가를 쉽게 받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권리 분석이라는 게 수익하고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권리 분석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 아닌다? 안 되겠지. 많은 경험 이런 것들이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이론상으로 이런 내용들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권리 분석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단은 이제 권리 분석을 했으면 경매를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받으러 가는 것을 경매 절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절차는 다음번에 합시다. 왜 그러냐면 아직 경매 내용도 다 모르는데 막 절차를 막 두드려가 있어야 지금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절차는 싹 넘어가고 넘어가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126페이지 공매 들어오죠. 공매는 크게 할 필요 없다 그랬다 그죠? 공매할 필요 없고 그 다음 127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가 남았습니다. 여기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0분만 쉬었다가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갑시다.